자, 우리 이제 신라의 삼국 통일이 이루어졌죠. 그러면 이제 통일신라를 배워야 돼요. 근데 이제 통일신라가 만들어질 때 위쪽에는 이제 뭐가 만들어져요? 발해가 세워지죠. 이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남북국 시대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시대다? 남북국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남북국 시대의 정치사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제목을 남북국 시대라고 좀 쓰시고요. 이 남북국이라고 하는 것부터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일단 이제 이 남북국 시대라는 말에 의의가 있어요. 제가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학교에서 배울 때 그냥 통일신라 시대라고 배웠던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발해를 그냥 이렇게 사이드로 배웠는데 요즘에는 그냥 남북국 시대 용어가 쓰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러니까 제가 학부를 다닐 때만 해도 남북국 시대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통일신라 시대 이렇게 쓰였고, 그 다음에 뭐 발해사는 별도로 이렇게 배우는. 근데 남북국 시대라는 말을 쓰면 발해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우리 역사에 편입시키겠다는 의지가 이 말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재미없어요. 근데 나나 재밌지 뭐 여러분들이 이게 뭐가 재밌겠어요. 그 1948년 그러니까 해방되고 3년 후에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건국이 돼요.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얘기하는 이제 남한과 북한이죠. 그리고 나서 예를 드는 겁니다. 뭐 2030년에 우리가 이제 통일이 된다고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기간 안에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거죠. 저도 그렇고. 제가 설마 대한민국 수립 이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같은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남북한 역사학자들이 이미 시기의 이름을 정해놨대요. 그게 후남북국 시대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오죠, 이제 이러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통일되고 나서 우리의 후손들은 대한민국의 역사만 배울 게 아니고 뭐도 배워야 돼요? 북한의 역사도 배워야 되겠죠. 우리 역사니까, 그렇죠? 저 새끼 드디어 정체를. 그러니까 좀 그런 것 좀 하지 마. 유치해 죽겠어.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그 뭐 정체가 그게 뭐야 정체가? 그러니까 북한도 우리 역사, 그러니까 통일이 되면 북한도 우리 역사 안에서 배우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의미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의의는 반도사관을 극복하는데 그 의의가 있어요. 반도사관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고대사의 진행은 한반도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 넓은 만주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해의 역사를 우리 역사로 적극적으로 편입하면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요. 남북국 시대라는 말의 의미는 발해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역사 속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거고, 그렇게 편입됐을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성과는 바로 반도사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적 진행 공간은 한반도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말을 이제 이 남북국 시대라는 말을 처음 언급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18세기 후반 역사학자였던 유득공이라는 사람이 발해고라는 책을 편찬하면서 남북국의 형세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디의 형세? 남북국의 형세. 18세기 후반 유득공의 발해고라는
책에서 이 남북국이라는 말이 처음 언급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가 얼마나 남북국 시대라고 왜 부를 수밖에 없는지를 한번 얘기해 보죠. 얼마나 비슷하길래 그러는지. 자, 남국은 우리가 이제 통일신라죠. 자, 통일신라의 그 이제 왕조 그 유지 기간을 한번 보죠. 통일신라가 언제 만들어졌다고 봐야죠? 676년이죠. 신라가 멸망한 게 언제냐면 신라 마지막 왕이 경순왕인데 이 경순왕이 신라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건한테 줘요. 이때 이제 신라가 멸망하죠. 고려에게 신라를 넘기면서 최수종한테 준 거죠. 재미없다. 이게 이제 경순왕이 준 거예요. 그게 연도가 어떻게 되냐면 935년이에요. 그러니까 통일신라 시대는 몇 년 정도 대략 유지되는지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세요. 제가 이렇게 연도를 얘기해 주는 거는 연도를 외우라는 의미도 물론 연도를 외우긴 해야 돼요. 근데 그 의미보다는 좀 정확히 요게 한 몇 년 정도인가는 이미지를 좀 잡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통일신라 시대 그러면 몇 년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공부만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아, 통일신라는 676년부터 935년까지구나 이렇게 해놓으면 딱 뭔가 이렇게 시대가 딱 정립이 되거든요. 연도수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시대 정립을 위해서. 그 다음에 북국은 발해인데 발해. 발해는 694년에 만들어져서 926년에 멸망을 해요. 그러면 정말 비슷하죠. 그렇죠? 시간적으로 보면 둘이 진행됐던 시간이 거의 비슷한 시간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국 시대라는 말을 쓰는 거죠. 오케이 바리?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통일신라 시대부터 한번 볼게요. 통일신라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네, 남국이죠. 최근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보면 9급과 7급 문제의 어떤 그 문항 비중이 확실히 좀 차이가 나는 게 이 부분이에요. 9급은 통일신라 부분이 많이 나와요. 뭐 발해가 안 나온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10문제가 이 범위에서 출제된다고 봤을 때 통일신라 부분이 한 70%, 발해가 30% 나오는데 7급은 이게 뒤집어져 있어요. 7급은 발해 부분이 한 70% 돼요. 그러니까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발해사를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출제 문항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발해사에 대한. 그리고 발해사를 물어볼 때 7급은 정말 깊숙이 들어가서 물어봐요. 발해의 역사를. 근데 우린 다 할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제가 추구하는 강좌는 직렬에 상관없이 정말 그냥 오롯이 국사를 그냥 배우는 거예요. 이건 뭐 7급용이다, 9급용이다, 이건 경찰용이다 이런 거 없어요. 제 수업은. 그냥 다 배우시면 모든 직렬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근데 제가 얘기했지만 그 구분이 모호해요. 그 구분을 누가 만들어 놓는지 모르죠, 여러분들. 전 알아요. 그 구분을 누가 만들었냐면 학원 강사들이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소방 한국사를 가르친대요. 그럼 소방 한국사만의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선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경찰 한국사 반을 유지해요. 그러면 경찰 한국사는 일반 행정직 한국사랑 다르다.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 홍보를 하려다 보니까 그런 직렬별 한국사의 차이가 마치 있는 것처럼 잘못 보도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일반 행정직 한국사 점수가 잘 나오잖아요. 그럼 경찰 기출 문제 풀면 안 나와? 그러니까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어딨냐고. 9급 한국사 문제를 모의고사 보면 계속 95, 90, 뭐 100 이렇게 나와. 그럼 7급 문제 주면 45 나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우리는 다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통일신라도 자세히 배우고 발해도 자세히 배울 거예요. 다 모든 문제의 유형을 소화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자, 그러면 일단 먼저 당구장 표시를 좀 이거 시작하기 전에 해야 되는데,
자, 통일신라 시대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배우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정리해 놔야 될 게 뭐냐면 시대 구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신라를 시대 구분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신라 시대 구분 방법. 요걸 먼저 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신라를 시대 구분하는 방법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삼국유사라는 책에서 나누어진 방법대로 배우는 거예요. 어느 책에서 나누어진 방법? 삼국유사식.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얘기해요. 삼국유사식 시대 구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삼국유사라는 건 어떻게 시대를 구분했는지 한번 보죠. 삼국유사는 고려 말기의 승려였던 이련이라는 스님이 쓰신 책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단군 신화가 들어가 있는 책이죠. 단군 신화? 우리 고조선 관련 기록 문헌에서 제일 먼저 나왔던 게 삼국유사죠. 그런 추억이 떠오르긴 하죠. 어디선가 배운 것 같긴 하죠. 상호 신뢰가 구축돼야 학습 성취도가 만들어지는데. 자, 한번 보시죠. 여기 공간을 좀 옆으로 좀 띄세요. 띄어쓰기를 좀 잘해야 됩니다. 이게 좀 크게 널찍널찍하게 뜨세요. 상고, 그 다음에 중고, 하고, 이렇게 세 시기로 분류를 해요. 삼국유사에서는. 근데 시대 구분 방법은 제가 하라는 대로 딱 하나만 정리하면 돼요. 이 중고가 어떻게 시대를 구분하는 것이냐만 알면 이 전이 상고고 이후가 하고예요. 뭐냐면 신라에서 불교식 왕명을 썼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님이시니까 이련이. 그러니까 불교식으로 시대를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에서 무슨 왕명을 썼던 시기? 불교식 왕명을 썼던 시기.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분류하실 수 있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신라 상고는 뭐냐 이렇게 물으면 불교식 왕명 사용? 그렇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전. 그럼 신라 하고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불교식 왕명 사용이 끝난 후. 이제 불교식 왕명 사용이 더 이상 안 되는 시기죠. 그럼 불교식 왕명은 누구부터 사용되는지를 보면 법풍이라는 말이 바로 불교식 왕명이에요. 그래, 우리가 이제 공부를 잘못 공부하신 분들이 법풍 이러니까 아, 이게 율령을 반포했구나 이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법풍이라는 것은 불교식 왕명이에요. 법풍 왕부터 누구까지냐면 진덕 여왕까지. 진덕, 그러니까 저기 이 뒤에 법풍왕 이후에 나오는 왕들 있죠. 진흥, 진평, 선덕, 진덕, 이거 다 불교 용어예요. 진덕 여왕까지가 중고다. 그러면 상고는 뭐라고요? 불교식 왕명 사용 전? 그러면 왕은 한번 써보죠. 왕은 누구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혁거세, 파격거세. 확 두려워지네요. 신라의 시조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건데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자, 혁거세입니다. 그러면 법흥왕 전이 뭐죠? 지징이니까 이 지징왕 때까지가 신라 뭐라고 보는 거예요? 상고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그러면 하고는 진덕여왕 다음이 바로 김춘추가 왕이 되는 거예요. 이 김춘추를 우리가 무열왕이라고 합니다. 또 무령왕이라고 쓰세요. 인생 행복해지니까. 아, 무령왕 22담로 백제네 막 또 페스티벌 페스티벌. 태종 무열왕부터
신라 마지막 왕이 35대 경순왕이죠. 경순왕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시대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은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 방법으로 공부를 해요. 이거는 이제 유사체로 쓰여진 거니까 막 신화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건 정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역사책은 아니에요. 근데 삼국사기가 바로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기전체로 쓰여진 정사예요. 그래서 요 방식대로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삼국사기 방법이죠. 삼국사기는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씁니다. 이거의 시대 구분 방법을 좀 쓸게요. 자, 상대 이렇게 써요. 상대. 그 다음에 중대. 그 다음에 하대 이렇게 써요. 그럼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삼국시대의 방법은 상대, 중대, 하대 이런 식으로 배운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중대만 알아보면 돼요. 여기 같이. 그러니까 중대가 뭐냐? 무열, 직계, 왕위 세습이 일어날 때예요. 그러니까 김춘추의 새끼들이 왕을 할 때. 직계 혈통. 무열, 직계. 무열, 직계, 혈통이 왕위를 계승할 때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중대라고 한다. 그러면 상대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하면 돼요? 무열, 직계, 왕위 세습 전. 그 다음 하대는 무열, 직계, 왕위 세습이 끝난 이후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대로만 딱 기억해 놓으시면 되지. 무열 왕부터 자, 어떤 부분이 차이가 나는지도 좀 보셔야 돼요. 어떤 부분이 차이가 나는지. 얘가 무열왕이 이건 하고죠. 얘는 여기 중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열왕부터 경순왕까지예요. 해공왕까지. 해공왕까지. 큰일 날 뻔했네. 해공왕까지. 그러니까 무열, 직계, 왕위 세습까지. 그럼 이제 여기는 무열왕부터 경순왕까지지만 여기는 이제 해공왕 다음이 뭐냐면 선덕왕이에요. 하대는 선덕왕부터 경순왕까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는 어떻게 되냐면 박혁것에서부터 그렇죠. 진덕여왕까지죠.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왕의 업적을 배웠었죠? 신라? 그렇죠. 그럼 뭐에 의해서 배운 건지 아시겠죠? 이제 삼국사기 방식대로 배운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라 중대를 배우면 뭐부터 어떤 왕부터 배우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무열왕부터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시대 구분 방법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놓으시고 그러고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자, 좀 매핑이 좀 필요한데 한번 좀 보죠. 그 포물선 그래프를 좀 그려야 되거든요. 조그맣게 그리지 마시고 이 안에다 쓸 말이 많으니까 크게 그리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뭐 대충 그리고 옮겨 적으시는 분들은 이제 본인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시대를 먼저 좀 구분해 보죠. 자, 우리가 신라를 공부할 때는 어느 책에 의해서 배운다고 그랬죠? 삼국사기에 의한 시대 구분 방법대로 배운다고 그랬죠? 여기다 써놓으세요. 여기가 신라 상대입니다. 신라 상대. 여기가 신라 중대예요. 여기가 신라 하대죠. 그리고 이 지금 빨간색, 노란색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빨간색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바로 왕의 파워입니다. 뭐의 파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왕권이라고 하면 되는데 왕 파워예요.
그 다음에 노란색은 귀족의 파워입니다. 신권이라고도 하고 진골 귀족의 파워? 뭐의 파워? 이렇게 정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바로 들어가 보죠. 자, 이 그래프상의 빨간색으로 저는 이제 그 필기할 때 색을 가지고 어떤 개념을 설명해 주는 선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란색은 어떤 의미가 있고 뭐 파란 이건 아닌데 요 그래프는 좀 의미 부여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 그래프상의 빨간색으로 쓰는 글은 다 왕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뭐와 관련돼 있어요? 노란색으로 쓰는 거는 뭐와 관련돼 있고요? 진골 귀족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밖에 다른 색깔로 쓰는 거는 그냥 그 밖에 다른 개념인 거예요. 자, 이 말부터 이해하셔야 돼요. 신라 중대. 무열 직계 왕이 세습이 일어나시기다. 그러면 여기는 무열왕이고 여기는 해공왕이에요. 여기는 무열왕이고 여기는 해공왕이다. 이게 무열 직계 왕이 세습이고요. 그럼 이제 이쪽에는 왕이 세습으로 이제 보면 우리가 혁거세부터 잘 보세요. 내물때까지는 혁거세부터 내물까지는 왕이 세습이 없었죠. 내물때 전까지도 뭐 박석김이 돌아가면서 왕을 했잖아요. 이사금을 배출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세습으로만 놓고 보면 누구부터 왕이 세습이 이루어져요? 내물이 때부터죠. 그러니까 왕이 세습으로만 놓고 보면 내물 직계 혈통.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우리가 삼국시대 때 배웠던 신라의 왕들, 그러니까 내물 마리간서부터 눌지 마리간, 소지 마리간, 뭐 지증왕, 법풍왕, 진흥왕, 진평왕 이거 다 내물 새끼들이에요. 내물 직계 혈통이 왕을 할 때죠. 그리고 이쪽으로 가보면 이것도 이제 좀 정리는 해놓으셔야 되는데 이게 원래 내물계인데 그냥 내물계가 아니고 내물 반계 혈통이 왕을 할 때예요. 반계와 직계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제 아들이 있어요. 그럼 제 아들은 저랑 직계 혈통이겠죠. 저의 형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형의 동생, 형의 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이 동생이 제 조카죠. 그럼 이 조카는 저한테 작은아버지라고 하겠죠. 우리 형의 아들이니까 그 조카와 나와의 혈통이 반계 혈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계 혈통 이외에는 다 뭐예요? 다 반계죠. 이모랑 나랑 반계 혈통이에요. 고모랑 나랑 반계 혈통. 삼촌과 내가 반계 혈통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는데 일단 이 무열왕부터 좀 한번 보죠. 자, 무열왕이 김춘추예요. 누구라고요? 이게 춘추예요. 춘추. 춘추공이 이제 무열이가 되는 건데, 무열왕이 되는 건데, 이 김춘추는 신라 최초로 진골인데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다 뭐만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물 직계가 성골이에요. 그러니까 내물 직계라는 말이 곧 뭐라는 말이에요? 성골이라는 말인데 이 무열왕이 최초의 진골 출신 왕이에요. 최초 진골 출신의 왕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왕이 됐으면 원래 성골이라는 골품의 뜻은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성골이라는 뜻은 왕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새로운 왕족이 태어난 거죠. 무열이가 왕이 됐으니까 새로운 왕족이 된 거 아니에요. 진골이지만. 그러면 기존 왕족은 어떻게 될까요? 없어져야죠. 그래서 무열왕이 왕이 되면서 성골이라는 건 없어져요. 정리 잘 해놓으셔야 돼요. 선생님, 그냥 무열왕을 성골이라고 하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좀 창피하잖아요. 성골 투 이런 거 창피하잖아요.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성골을. 그래서 무열왕이 왕이 되면서 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성골이 폐지된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수험생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자 보세요.
이해를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 무열이가 진골이라며요. 근데 무열왕이 왕이 됐는데 왜 진골이 약화돼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이제 골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무열왕이 진골이에요. 그럼 왕이 됐어. 그럼 무열왕이 계속 진골이에요? 새로운 왕족이 된 거라니까요. 그럼 기타 다른 진골과는 다른 거죠. 성골은 폐지되고.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7세기 중반이에요. 몇 세기 중반? 무열왕이 즉위했을 때가 7세기 중반이라고요. 7세기 중반 성골이 폐지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몇 세기 중반? 7세기 중반 성골이 폐지된다. 그리고 바로 갑니다. 무열왕이 왕이 됐을 때 진골이니까 이게 처음 왕이 됐을 때 순탄치는 않았겠죠. 대충 봐도. 왜냐하면 아니 어떻게 진골이 왕이 되느냐라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라는 어떤 나라냐면 성골 중에 대를 이을 왕이 없을 경우에 진골의 훌륭한 남자가 왕이 되는 것보다 성골의 여자가 왕이 되는 게 맞다고 해서 신라에만 여왕이 있었던 거예요. 이 골품제도 때문에. 그러니까 남자 여자의 성별 차이보다 성골과 진골이라는 무엇의 차이가, 골품의 차이가 우위에 있던 나라죠. 그러니까 남녀의 차이를 골품이 다 이기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진골이 왕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이제 진골들 중에 처음에 무슨 개소리냐? 어떻게 진골이 왕이 되느냐? 이런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옛날에 이건 이제 정치적 색깔 입히지 말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뭐 노무현 대통령이 그 대선 후보로 나왔을 텐데 어떻게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대통령을 할 수 있느냐? 전국 국민이 이렇게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 그리고 그 영부인이라는 영부인이 되고자 하는 그 여자는, 여자라고 그랬어요. 그 여자는 중학교 졸업했다는데, 이건 뭐 씨발 세상 창피해 살 수가 없다. 고졸의 대통령이 말이 되느냐?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분들의 가치관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놀란 거는, 저는 사람을 왜 그렇게 학력으로 평가하지? 그리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었는데, 뭐 그 사람은 그게 중요한가 보죠. 사람 볼 때. 그 사람 볼 때 무슨 학교예요? 서울대. 역시 얼굴이 서울대 같이 생기셨네요. 뭐 이런 걸 이제 좋아하나 보죠.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 그렇죠? 우리 수험생분들 중에도 학원 선생 평가하거나 학원 선생 선택할 때 학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어요. 학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 가치관이에요, 그게. 나는 강사를 선택할 때 강사의 학교가 중요하다. 그건 그분 가치관이에요. 뭐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뭐 가치관의 문제니까. 분명히 진골들 중에 많은 반발이 있었을 거예요. 왜? 뭐든지 처음 하는 건 다 어려워요. 기존의 틀을, 프레임을 바꾸는 거는 다 싫어해요. 알겠습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냥 이게 잘못돼도 그대로 가는 걸 좋아해요. 이 체제에 맞춰져 있으니까, 몸뚱아리가. 사람 바꾸는 거 다 싫어해요. 반발이 엄청났을 거예요. 근데 김춘추가 왕이 됐죠. 그럼 왜 왕이 된 거예요? 끝까지 반발하진 않았나 봐요. 그죠? 그잖아. 뭐 안 됩니다. 무슨 개소리입니까? 그러다 이제 나중에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할 수도 있죠. 뭐 이렇게 돼요.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죠. 왜 그랬을까요? 진골의 입장에서는 얘가 해주면 자기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이 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라임이 잡히면서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그러니까 진골들은 아마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제 김춘추 춘추공의 역량이 워낙 뛰어나니까 왕으로 밀었는데 처음엔 반발이 많다가 진골들이 추대한 이유는 뭐 이렇게 되면 성군은 없어질 것이고 그럼 진골이 왕을 한다면 자기도 한번 기회가 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최초 진골 출신의 왕이 됐다는 게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진골 출신이었던 무열왕이 왕이 되고 나서 진골의 파워가 약화되는 것은 이런 자신의 어떤 그 신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하죠. 왜냐면 같은 진골 출신들이 맞먹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 과정에서 왕권이 강화되는 거예요. 제가 이건 이제 진심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그 사람은 아프본 사람이 아니면 이 몸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에 대해서 잘 느끼질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여기 손끝에 조금만 비워도 이게 얼마나 여간 불편하지 않죠. 그렇죠? 제가 벌써 이제 12년 전인데 제가 정말 대형 교통사고가 났어요. 제가 몸에 있는 흉터는 다 거의 그때 생긴 거예요. 이 밑에 뭐 여기 이마 이건 아니구나. 하여튼 여기 뭐 다 그다음에 제가 여름에도 반팔을 못 입어요. 여기가 다 찢어져 가지고 팔뚝이. 남들이 보면 흉측하게 보는 거죠. 교통사고가 나서 다 찢어진 거예요. 몸이 다 찢어졌어요. 그 대장이 터지고 안전벨트를 맸는데 안전벨트를 맬 때는 딱 착용하고 나서 항상 벨트를 골반 밑으로 내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장이 터져요.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차만 타면 이제 습관이에요. 버스를 타도 안전벨트 매면 벨트를 골반 밑으로 내려요. 압력이 터지니까. 제가 여기가 지금도 이제 척추 경추죠. 경추라고 하나 이거를? 뭐 밑에 허리 밑에 여기를 요추 아닌데 여기가 경추인가? 여기가 요추인가? 몰라. 하여튼 여기에 제가 이제 뭐 몇 번 사이에 핀이 박혀져 있어요. 2개나. 그러니까 이제 이게 터지면서 여기에 허리도 끊어지고 장이 다 터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정확히 병원 입원 기간만 8개월 가까이 있었으니까 여러분들 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웬만한 병은 2주 안에 다 퇴원합니다. 아무리 큰 병도 암 수술을 해도 2개월 안에 다 퇴원해요. 근데 8개월이 있었으면 몸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짐작이 가죠. 그 뒤로 그러니까 세상을 사는 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 사고 나기 전에는 저도 굉장히 그 세속적으로 살았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대치동에서 한참 잘 나갈 때인데 학생들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럼 학생들을 15만 원, 30, 45 이렇게 봤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30대 초반이니까 거의 그렇게 봤다고. 35, 45. 오늘 수업하면 상당한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학생들을. 사고가 나니까 그 뒤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재활치료 과정에서 야 이렇게 사람이 걷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이제 저는 이게 양반다리를 하고 앉지를 못해요. 잘. 여기가 이제 끊어져 가지고 그래서 항상 이제 양반다리를 하면 금방 이쪽이 다 마비가 돼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못해요. 양반다리를 하고 있다가 일어나지 못하거든요. 몸에 어려움을 느끼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부터 어떻게든 간에 운동을 해요. 시간을 내서 어떻게든 간에 운동하죠. 왜냐면 운동을 안 하면 몸이 나쁘니까 버티질 못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사람이 안 다쳤을 때보다 더 어떻게 돼요?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저는 제 인생에서 큰 사고가 나기 전에는 제가 몸무게가 몇 킬로까지 나갔냐면 79kg 막 80kg까지 나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 몸무게가 69kg거든요.
얼굴이 커서 그래요. 몸무게가 69kg예요. 근데 무슨 얘기인지 대충 짐작 가시죠?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고 이게 뭔가 그 약점이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신체적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을 해요. 그거는 우리가 정치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응? 아까 전에도 얘기했던 그 뭐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사람도 자기가 고졸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채택했던 방법이 뭘까요? 공부를 열심히 했겠죠. 책도 많이 읽고. 오히려 그게 그 사람 입장에서만 보면 더 자신의 삶을 성숙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약점이 있어야 그 부분을 보완하면서 열심히 살게 돼요. 그러니까 장점이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어떤 삶에 있어서 그 질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요. 무열왕으로 돌아옵시다. 무열왕은 진골이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는 엄청난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성골이 왕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신하들이 전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무열왕은 전하 이러시면 아니 된다. 이 씹새끼야 내가 진골이라서 그런가? 이럴 거 아니에요. 제 친구 중에도 제 이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도 그런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이제 공부를 좀 잘 못해서 제 친구가 이제 지방대를 나왔는데 저는 사실 그런 거 없거든요. 정말 진심으로 없어요. 근데 그 친구는 내가 뭘 얘기를 하면 야, 너 잘났어 씹새끼야. 너 많이 배워서 좋겠다. 그럼 내가 이제 그 친구한테 무슨 말을 못 해요. 그 친구는 그 학력이라는 그 컴플렉스를 내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너는 학력이라는 컴플렉스를 극복하지 않는 한 절대로 너의 삶의 질이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이거 제가 걔한테 직접 한 얘기예요. 지가 그걸 평생으로 갖고 그냥 살면 그게 자기 삶의 질이 좋아지겠어요? 맨날 무슨 말만 하면 난 공부 난 지방대 나왔어 이러고 있으니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데도 그런 사람들 있어요. 나는 구급 공무원 준비하는데 무슨 대학 순위가 뭐가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본인들이 그러니까 나는 그런 분들은 사실 좀 제 가치관으로는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분들의 삶의 자세를 보면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나는 뭐 지방대를 나왔으니까 나는 뭐 어느 급의 대학을 나왔으니까 뭐 1년이면 합격하겠지 뭐 나는 지방대를 나왔으니까 한 2년을 볼까? 나는 이런 분들은 참 진짜 납득하기가 힘들어요. 제 가치관은. 진골이라고 하는 무열왕의 컴플렉스는 더욱더 정치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그러니까 정치 시스템적으로 왕권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갔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신라 중대 때 왕권이 강화된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무열왕이 성골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역사는 이런 걸 배우려고 배우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한 5분 정도 했던 얘기를 이제 수험생들이 듣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참 쓸데없는 소리 한다. 진도나 나가지. 그런 분들은 기존의 역사 수업과 제 수업이 스타일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무열왕이 진골 출신이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열왕이 진골 출신이라서 만들어진 정치적 특별한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도 비슷하게 투영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왕권이 자 보세요. 왕권이 이제 무열왕 때부터 강화되는데 이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기본서는 안 나왔지만 최초의 진골 출신이었기 때문에 왕권이 강화된다는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열왕 게 다음 왕이 문무왕인데요. 문무왕은 업적이 삼국통일을 한 왕이에요. 뭐를 한 왕이에요?
자, 연도수 얼마나 기억할 수 있는지 한번 보죠. 무열왕이 661년에 사망해요. 백제가 언제 멸망했죠? 660년. 그러니까 백제 멸망까지가 무열왕의 업적이에요. 그럼 이제 삼국 통일은 누가 한 거예요? 아들인 문무왕이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재밌는 얘기예요. 무열왕이 진골인데 왕이 됐어요. 그럼 다른 진골들이 아까 전에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했던 거는 자기도 한번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거죠. 근데 무열왕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인 문무왕한테 왕위가 세습돼요. 근데 기분이 싸했을 거예요. 뭐지? 그렇잖아. 또 스트레칭 하고 있던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준비하고 있는 애들 있잖아. 난가? 뭐 이러면서. 응? 왕한테 세습됐어. 그럼 좀 뻘쭘하잖아. 이게 스트레칭 하고 있는데 뻘쭘하지 않겠어? 그래 문무왕 근데 아까 전에 그 사망 시점을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문무왕은 661년에 아버지가 사망하는 바람에 이게 세습이 되는 과정에서 반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긴박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혼란이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다 보면 내부 결집력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게 혼란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했는데 문무왕이 삼국통일을 했어요. 그럼 이제 다음 왕이 누가 될지는 진골들의 어떤 관심 사안이었겠죠. 그리고 스트레칭을 심하게 하는 애들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이제 심하게 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트레칭을 막 요가도 하고 몸 완전히 풀어놓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무왕이 죽었는데 아들인 신문왕한테 세습이 돼요. 그럼 스트레칭을 심하게 하고 있던 애들은 정말 뻘쭘해요. 그래서 이 스트레칭 세력들이 난을 일으켜요. 이렇게 되면 세습되는 거 아니냐? 응? 그럼 난 여태까지 이 스트레칭을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그런 생각들을 갖겠죠. 스트레칭 세력들은. 문무왕의 아들이 신문왕이에요. 문무왕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제가 거꾸로 왕문신이라고 하는데 되게 무서운 사람입니다. 왕문신. 남자분들 목욕탕 가면 왕문신 가끔씩 보죠. 그렇죠? 왕문신. 쫙. 제가 옛날에 목걸이 얘기해드렸죠. 제가 나이 들면 꼭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그걸 왜 하는 건지 정말 궁금해요. 뭐 뭔지는 알겠는데 이게 보고 이게 멋있어야 되는데 전 타투 같은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목욕탕에서 이렇게 남자분들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데 타투 같은 거 보면 멋있어요. 나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나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직업이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과목이 한국 사람 내 영어 선생만 돼도 했었을 거예요. 아 정말이에요. 내 영어 선생만 돼서도 했는데 국사 선생이 씨야 그런 건 좀 뭔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안 하는데. 근데 문신은 정말 왕문신 이게 왕권을 강화시킵니다. 왕문신 목욕탕에서 걸리면 죽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게 왕문신 이러니까 되게 유치하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업그레이드 된 거냐면 저의 교수가 이거를 뉴스페이퍼 킹이라고 했어요. 이 세월의 진보를 알 수 있죠. 근데 왕문신이 낫지 않아요? 뉴스페이퍼 킹이 뭐야? 왕문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문왕 때 왕권이 강화돼요. 강화됩니다. 왜? 뭐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스트레칭 세력들의 난이 일어났기 때문에 난을 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난이 일어나면 이걸 진압을 하겠죠. 그럼 진압하는 과정에서 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왕권을 강화시킨 거예요. 이게 위에다 쓰세요. 이 위에다. 김흠돌 모욕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요. 이 김흠돌 이게 이름이 흠돌이라서 이게 천한 사람이라고 보면 안 돼요. 이게 진골이에요. 그냥 아빠가 성의가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름이 흠돌이에요. 흠돌.
신문왕의 장인입니다. 근데 신문왕의 장인이었던 김음돌이가 스트레칭을 심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딱 되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근데 신문왕이 이제 이거를 숙청을 하죠. 이걸 이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왕권이 엄청나게 강화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개념이고 또 이거를 구체적 실제의 상황으로 바꿔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김음돌 모욕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 모욕 세력들, 역모 사건 세력들을 제거하면서 왕권이 강화됐을 텐데, 그럼 그냥 죽이기만 하면 안 되고 뭔가의 시스템을 구축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시스템. 그 전에 김음돌 모욕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못했던 시스템이에요. 한번 보죠. 자, 이 신라 상대 때 보면 이렇게 왕권보다 뭐가 강해? 신권이 강하죠. 진골귀족의 권한이. 이게 강했던 이유가 노급이라고 하는 토지에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무슨 토지? 노급이라는 토지예요. 그리고 신문왕 때 왕권이 강화되기 시작한 것은 이 노급이 폐지되면서 강화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노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노급이 뭔지를. 밑에다 공간을 밑에다 활용하셔도 되고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에다 쓰셔도 상관없어요. 자, 접근 방법을 좀 하나 배워야 되는데, 신라의 정치 역학관계를 분석하는 접근 방법입니다. 자, 신라 토지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자, 기본 이해에서부터 보시죠.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국사를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과정에서 토지 제도라는 말을 통해서 많은 개념들을 배우시게 됩니다. 무슨 제도? 그럼 토지 제도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냥 땅과 관련돼 있는 거겠죠. 땅. 그럼 이제 이 개념을 한번 보시죠. 자, 예를 들어서 고대에 땅이 있다고 봅시다. 이제 토지가 있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이 토지를 뭘 배우느냐? 이 토지 안에 우리가 배워야 할 개념이 3개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가 나눠져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의 토지 안에 우리가 배워야 될 개념이 몇 개가 녹아 들어가 있어요? 3가지가 녹아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땅에 소유권이 누구냐 이런 걸 이제 배우게 돼요. 이 땅의 소유를 누가 하고 있느냐 이런 걸 이제 물어봐요. 이제 문제에서 이 땅 주인이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얘예요. 이렇게 대답해 주면 돼요. 이 땅은 누구 거예요? 얘 거예요. 이렇게 대답해 주면 답이에요. 소유권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조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 권한이 있는데, 그럼 수조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얘한테 있어요? 그럼 하면 답이에요. 또 이 수조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얘한테 있죠? 그럼 답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가 배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토지에는 경작권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경작권은 농사 짓는 권한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일제시대, 여러분들 일제시대를 지금 병행하고 있죠. 일제시대 때 토지조 사업 이후에 관습적으로 인정되고 있던 경작권이 부정되었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토지 안에 경작권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경작권은 누가 갖고 있는 거냐면 농민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은 자기가 땅이 없어도 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농사 지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소작지를 얻었다. 근데 소작지를 마음대로 지주가 뺏을 수 없어요. 경작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토지조사 사업으로 이게 보호를 못 받았던 거죠. 이건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게 가장 쉬운 개념이니까 이건 씁시다. 농민들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자, 소유권서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 토지 제도는 지금 이게 원래 경제사에서 나오는데, 고대 경제사에서 배우는 건데, 지금 못 배워놓으시면 나중에 고려시대, 조선시대 토지 제도로 들어가면서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때 완전히 아랍어 같이 들려요.
그러니까 기본적 이해를 못 해놓으면 그냥 완전히 외국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개념이 중요해요. 암기보다. 이 토지제도는 암기보다 지금 뭐가 중요하다고요? 개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개념만 딱 잡으시면 되거든요. 이 토지 소유권부터 한번 보죠. 소유권의 원칙은 국가에서 풀이 나는 땅, 나라에서 뭐가 나는 땅? 풀이 나는 땅, 그 다음에 풀이 나고 물이 흐르는 땅, 뭐 이렇게 표현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경제적으로 이용 가치가 있는 땅, 그 땅은 다 왕 거예요. 그러니까 사료에는 그렇게 나 있어요. 나라 안에 풀이 나고 물이 흐르는 땅은 다 누구 거예요? 왕 거예요. 이걸 왕토 사상이라고 해요. 근데 사료를 보다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막 토지를 매매해요. 토지 매매는 사고 파는 거니까 이건 뭐를 이전하는 거죠?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죠. 근데 나라의 모든 땅이 왕건데 어떻게 소유권을 이전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이거를 뭐냐면 왕토 사상은 관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모든 땅이 누구 거다? 왕 거다라고 생각만 하는 거고 실제로는 개인 소유의 토지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관념적인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되느냐? 개인 소유의 토지가 존재한다 이거예요. 이 개인 소유의 토지를 뭐라고 하냐면 민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의 땅이다? 백성의 땅이다. 이런 개념은 용어 자체에서도 딱 느낌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백성의 땅이다. 그러면 이 민전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현재의 개념으로 바꾸면 이게 뭐의 무슨 땅이라고 하면 될까요? 그렇지, 사유지지. 사유지라는 개념이에요. 사유지, 개인의 땅이니까. 그럼 사유지는 뭐 할 수 있죠? 그렇죠, 사고 팔 수 있죠. 매매, 또 뭐가 돼? 상속, 증여, 임대, 이런 게 가능한 땅이죠. 매매, 상속, 증여, 임대가 가능하다. 자, 이런 땅이 맞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국가 전체 땅을 임의적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임의적으로 이 실제의 모습으로 국가 전체 땅이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자, 이게 국가 전체 땅이에요. 그럼 이 국가 전체 땅이 다 민전이진 않겠죠? 실제로도 누구 땅이 있겠어요? 왕께 있죠. 이 왕권은 지금 현재 개념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국공유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보면 국가의 모든 땅이 누구 거고요? 왕권이니까 이건 우리가 공부할 이유가 없어요. 이제 끝났으니까. 근데 실제로 보면 개인 소유가 토지가 존재한다며요. 그럼 실제로 국가의 모든 땅이 개인 소유의 토지는 아니겠죠 또. 그럼 어떻게 구분되냐면 실제로는 국공유지가 있고 사유지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국공유지가 있고 사유지가 있는 거예요. 이 사유지를 뭐라고 해요? 그래, 민전이라고 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공전이라고 불러요. 국공유지를 뭐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걸 왜 배워야 되는지 한번 보죠. 자, 국가에서 이제 토지에서 토지세를 걷겠죠. 국가에서는 토지세를 거둘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전은 세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국공유지에서 세금을 걷는 미친 나라가 있을까요? 지가 내고 지가 받고. 그러니까 세금은 뭐만 있어요?
그렇죠. 민전만 있어요. 세금은 어디서만 걷어요? 민전만 걷는 거예요. 일단 그 개념을 하나를 탁 머릿속에 넣어놓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이쪽으로 와볼게요. 우리가 걷는 세금, 그러니까 국가에서 토지에 걷는 세금을 토지세라고도 하고 한자로 전세라고도 해요. 밭전자를 쓰는데 우리가 국사에서 밭전자가 나오면 이건 밭의 의미가 아니고 그냥 토지예요. 앞으로 밭전자가 나오면 그냥 무엇의 의미예요? 토지라는 의미예요. 이 밭에서, 그러니까 땅에서 걷는 이 세금을 조라고 해요. 조. 그럼 수조권은 그대로 풀이하면 뭐예요? 조를 걷는 권한. 그럼 이 조는 뭐라고요? 토지세금이야. 토지세. 이걸 조라고 해요. 조. 이게 왼쪽에 있는 이 변이 뭐죠? 왼쪽 변이 벼화자죠. 이게 뭐예요? 오른쪽이 또차. 그럼 조가 어떤 세금인지 알겠죠? 벼를 계속 내는 거예요. 벼를 계속 내면 조야, 조. 자, 그러면 이 수조권에 대한 개념을 이제 한번 보죠. 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고 갈게요. 조는 어디서만 걷어요? 민전에서만 걷어요. 조를 공전에서 걷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라고 쓰시고요. 여러분들 2라고 쓰시고 수조권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자, 왕토사상이라는 개념이 왜 필요한지 한번 볼게요. 왕토사상은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왕토사상은 국가가 조를 수월하게 걷기 위해서 관념적으로 만든 거예요. 이 말이 일단 이해되셔야 돼요. 국가가 왕토사상이라는 관념을 왜 만들었냐면 뭐를 수월하게 걷기 위해서? 조를 수월하게 걷기 위해서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 이분께서 농민이에요. 근데 자기 땅을 갖고 있어요. 민전을. 근데 이 농민이 어떤 생각을 갖게끔 해주는 거냐면 이게 민전이니까 본인 땅이죠. 근데 이분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땅이야. 근데 사실은 왕 거야. 옛날 사람들은 이런 생각으로 사는 거죠. 이건 내 거예요. 근데 왕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생산되는 일정 정도는 누구한테 줘야 된다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조를 걷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왕토사상인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이제 여기 자기 땅을 갖고 있는 사람도 조를 내면서 씨발 이러고 안 내겠죠.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했죠.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삥을 뜯는 건데 이 삥을 잘 뜯으려면 내는 사람이 욕하지 않고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야. 그걸 세금제, 그러니까 세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일수록 세법이 어떻게 돼요? 정밀하게 다듬어져 있어서 내는 사람이 욕을 하지 않죠.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후진국민들은 세금을 내면서 졸라 욕을 해요. 씨발 해준 것도 없으면서 졸라 뜯어가네. 이게 이제 후진국민들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세법이 잘 정비되어 있다는 것은 그 국가의 수준이 정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다. 그래서 옛날부터 세금은 내는 사람이 기분 안 나쁘게 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토사상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토지세를 국가가 걷고 싶은데 어떻게 걷느냐? 나라 땅이 원래는 다 내 거라고 생각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내는 사람이 별로 기분이 안 나쁘죠. 자, 한번 보죠. 제가 그래서 이걸 왕이라고 쓰는 이유예요. 왕토사상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이건 국가예요. 자, 이 왕의 국가죠. 그럼 이 왕은 혹은 국가는 민전이라는 땅이 있다라고 봅시다. 자, 요만큼의 땅을 우리가 이제 민전이라고 합시다. 민전에서 생산되는 양의 일정 정도를 국가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걷는 거죠.
이 걷는 거를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민전에서 농사를 져서 생산된 양의 일정 부분을 어디에다 줘야 돼요? 국가한테 줘야죠.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조.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조. 땅세죠. 보통 얼마를 내느냐? 보통이에요. 10분의 1을 내는 거예요. 거의 11조 걷듯이 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우리 11조 내죠. 자, 생략하겠습니다. 네, 11조의 개념도 사실은 어디서 나왔는지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해 드릴게요. 기독교인들의 반발이 많아가지고 사실 얘기를 잘 못 드리는데 10분의 1을 걷는 겁니다. 생산량의 10분의 1은 반드시 누구한테 줘야 된다는, 국가한테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이거를 다 거두면 돼요. 국가가 원래는 다 거두면 되는데 문제는 국가가 지출하는 돈 중에 그러니까 이걸 걷어서 지출하는 돈 중에 꽤 많은 부분에서 뭐가 차지하냐면 공무원들의 월급이 차지해요. 많은 부분 공무원 월급 지출이 일어나죠. 그러면 잘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관리들이 있다고 봅시다. 그냥 편하게 보세요. 지금은 나중에 이제 좀 더 복잡해지니까 관리들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국가의 직역을 한다고 그래요. 국가 직역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으로 바꾸면 국가 일을 하는 거죠. 그럼 이걸 지금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말로 바꾸면 공무네요. 그럼 얘네들은 공무원이 되네. 그럼 이거를 이제 교재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수험생들을 힘들게 하려고 교재를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교재는 어떻게 되냐면 관리들에게 국가 직역에 대한 반대 급부로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국가 직역에 대한 뭐로? 반대 급부로 수조권을 위임해 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국가 직역에 대한 반대 급부를 그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로 바꾸면 월급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했으니까 월급 줘야죠. 그렇죠? 근데 이 월급을 옛날에는 화폐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쌀이나 이런 걸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토지로 주는 거예요. 이 월급을 뭐로 주는 거라고요? 토지로 주는 건데 월급을 토지로 주는 건데 이 토지는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수조권, 그러니까 왕이 조를 걷는 권한을 갖고 있는 땅을 일부 떼어서 관리들한테 걷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수조권을 주는 거죠. 자, 그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민전 중에서 일부분의 땅을 이렇게 정해요. 자, 이 빗금을 한번 쳐봅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빗금친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이 있다고 보면 이 농민들은 조를 국가로 주지 말고 지정된 관리에게 주라고 국가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이분이 농민인데 이분이 생산량의 10분의 1을 저한테 주잖아요. 제가 왕이면. 근데 이제 이분한테 가서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앞으로 나한테 10분의 1을 내지 말고 야, 너 일로 와봐. 얘한테 내. 이렇게 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얘한테 10분의 1을 걷어서 네 월급으로 대체해. 이게 이제 공무원 월급을 지급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에 있는 농민들은 또 얘한테도 주고 얘한테도 주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얘한테만 주면 되는 거예요. 뭐를? 조를 10분의 1을 주는 거예요. 10분의 1을. 그러면 봅시다. 여기서 빗금 안 친 땅에서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은 계속 누구한테 주면 돼요? 국가한테 주고. 여기 빗금 친 땅에서 농사 짓는 사람은 누구한테 줘요? 지정받은 관리한테 주면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민전 중에서 국가가 조를 걷는 땅, 즉 빗금 치지 않은 땅, 이 땅을 공전이라고 해요. 뭐라고 해? 선생님 잠깐만요. 이게 공전이라며요. 이거 공전이에요?
예. 아, 한자가 다른가요? 아니요. 같아요. 선생님, 이게 두 개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잘 해야죠. 잘 구분해야 돼요. 왜? 이 공전은 조가 있어요, 없어요? 10분의 1이라는 말이 사료에 나왔는데 공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공전이죠. 이거는 제가 아까 전에 이 공전은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세금이 없으니까.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그럼 이 빚금친 땅을 뭐라고 하냐? 이걸 사전이라고 해요. 이건 공전, 이건 사전이에요. 근데 이 사전은 앞으로 이제 이거는 지금 몰라도 되는데 이 사전은 관리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국가가 수조권을 위임해 주는 땅이 많이 있어요.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어디에다도 이 수조권을 위임시켜 주냐면 사찰, 그러니까 절 같은 데도 토지 수조권을 지급해요. 그럼 이걸 사원전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승려들에게도 줘요. 이렇게 지급하거든요.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꼭 관리가 아니더라도 국가가 뭐를 지급하는 데가 있어요. 수조권을 지급해 주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가 조를 걷지 않는 땅을 통칭해서 사전이라고 해요. 근데 사전 중에서 관리들에게 조를 위임시켜 준 땅이 제일 퍼센테이지가 커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제가 손으로 그리는 라운드가 모양이 사전이고 제 머리통이 관리들한테 주는 거예요. 머리 크죠? 그럼 이 관리들한테 주는 땅을 따로 빼서 뭐라고 하냐면 관리들한테 줄 때는 뭐에 따라 주겠어요? 등급에 따라 주겠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 등급을 관리들의 등급, 관리들의 관품을 한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과라고 해요. 과. 그래서 관리들한테 주는 땅을 뭐라고 하냐면 과전 이렇게 불러요. 그럼 사전 중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거는 뭐예요? 과전이에요. 이 부호를 이렇게 써야 돼요. 과전. 근데 우리가 국사에서 배우는 토지제도라고 할 때가 사전, 과전이 사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거예요, 이거. 사전, 과전. 사전, 과전. 과전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사전에 포함되어 있죠. 자, 근데 우리가 국사에서 배우는 토지제도라고 할 때 배우는 토지에 아니야 물어보는 걸로 할까? 물어보는 토지의 90%. 그러니까 국사에서 문제를 낼 때 토지라는 걸 물어보면 과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사에서 토지제도다 라고 하는 거는 말을 바꿔보면 과전제도예요. 무슨 제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을 바꿔보면 관리들에게 월급을 어떻게 줬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럼 관리들한테 월급을 어떻게 줬는지가 왜 국사에서 중요할까? 자, 봅시다. 월급을 만약에 과도하게 주면 관리들의 경제력이 좋아지겠죠. 그럼 이 경제력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힘들이 생기죠, 보통.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통 월급을 만약에 관리들한테 많이 주면 신권은 강화되고 왕권은 약화돼요. 그래서 왕이 월급을 만약에 적게 줘요. 그럼 월급을 적게 주면 관리들이 아 적구나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는 백성들에게 삥을 뜯죠. 그럼 또 국가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딜레마라고 하죠.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친구분 정신 차려야 돼. 중요한 거 하고 있어. 나중에 이제 고려시대 때 아랍어 같이 들릴 거야. 지금 그러고 계시면. 자, 보세요. 토지를 많이 주면 많이 주는 대로 국가는 걱정이고 적게 주면 적게 주는 대로 문제가 발생해요. 이게 이제 큰 문제예요. 자, 그럼 이제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배워보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통일 신라 시대 때 주었던 토지 제도는 뭐를 보는 거라고 그랬죠? 과전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신라의 과전이라고 한번 써보죠. 자, 이 말 이해돼요? 그럼 과전이라는 것은 신라에서 관리들에게 주었던 토지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한번 써보죠. 여기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거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조를 걷는, 거둘 숫자예요. 조를 걷는 권한이 공전은 국가에게 있는 거죠. 국가가 혹은 왕이 거두면 뭐가 되는 거고? 공전이 되는 거고, 아덜스 국가면 사전이 되는 거예요. 국가가 아닌 누군가가 조를 걷고 있으면 그건 다 뭐예요? 이 아덜스 중에 관리들만 걷는 땅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과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기본반 안 들어오시는 우리 학원에 김철용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제가 이 토지제도 무료 특강을 하는 거를 이제 인터넷에서 듣고 저한테 술자리에서 갑자기 선생님 아덜스 앞에 정관사 D를 써야 됩니다. 그게 선배한테 술 먹으면서 할 소리예요? 아덜스 국가예요. 뭐라고요? 내가 잘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신라의 과전만 알아보겠어요. 자, 우리가 지금 뭐라고 썼냐면 노급이라고 쓰셨어요. 지금 저기 위에다. 근데 노급, 자 이거 봅시다. 노급이라고 썼는데 상대에다 노급을 써놨죠. 그럼 우리가 이제 모르긴 몰라요. 지금 배운 거 없는데 노급을 지급하면 왕권이 약화되나 봐요. 그쵸? 그럼 노급이 뭔지를 한자로 좀 써볼게요. 이게 한자로 이해하는 게 좋아요. 이게 녹자예요. 이 뒤에 있는 자가 더 중요해요. 이 녹자보다. 이게 읍이에요. 이게 녹읍입니다. 우리가 녹이라는 것은, 우리가 국사를 공부할 때 녹이라는 거 하는 것은 단순화시켜서 공무원 월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월급? 그러니까 우리가 사학 같은 거 보면 뭐 대사 칠 때 막 관리들이 나와서 내가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으로서 뭐 이러면 지 공무원이란 얘기야. 공무원 월급이야. 자, 읍은 고을이죠. 마을이에요. 이건 고을. 다른 말로 뭐예요? 그럼 그대로 직역하면 어떻게 돼요? 공무원 월급으로 마을을 준 거예요. 뭘 준 거예요? 이건 땅을 준 게 아니고 뭘 통째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이 관리인데 노량진을 준 거예요. 그럼 노량진에서 걷는 세금이 땅에서 걷는 세금만 있어요? 아니에요. 역도 있죠. 노동력 증발할 수 있는 곳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공납이라고 해서 특산물도 걷어요. 그럼 만약에 이분이 노량진을 읍으로 받았다. 그럼 이분은 노량진에서 토지에서 생산되는 양의 10분의 1도 거둘 수 있고 역도 자유자재로 거둘 수 있어요. 그럼 역을 걷는다는 얘기는 남성 노동력을 증발해서 이거를 개인적으로 사병으로 쓸 수도 있죠. 역에는 군역이 있으니까. 그리고 공납이라고 해서 특산물도 거둘 수 있어요. 뭐 회 원 없이 드시겠죠. 그렇죠? 뭐 컵밥 이런 거, 그렇죠? 공납으로 막 걷는 마요 컵밥 이런 거 맨날 먹는 거지. 자, 이 읍을 좀 정밀하게 분석해 볼게요.
이 읍은 토지세인 전세, 그러니까 이거 조죠. 이거하고 공납, 그 다음에 역, 이 3대 세금을 다 수취할 수 있는 권한이 읍을 주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걸 다 수취할 수 있는 수취 권한을 갖게 돼요. 그러니 당연히 공무원들의 힘은 어떻게 되겠어요? 세지죠. 관리들의 힘은. 상대적으로 왕권은 어떻게 되고? 약화돼요. 그리고 재밌는 게 비교해야 돼요. 이 뒤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문제를 푸실 때는 뒤에 읍이 붙으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권이 약화돼요. 읍이 붙으면 뭘 준다는 얘기예요? 마을을 준다는 거니까 다 약화돼요. 읍 중에 이런 기가 막힌 것도 있어요. 이건 그대로 풀이하면 뭐예요? 녹이 뭐라고요? 공무원 월급으로 뭘 준 거예요? 이건 직역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무슨 식자예요? 그럼 처먹으세요, 마을을. 그냥 처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시급은 누구한테 줄까? 왕족들이나 공신들한테 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공무원 월급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직 복무 대가로 받는 거고, 시급은 왕족이나 공신들한테 그냥 주는 거예요. 왕족이나 공신 세력에게 지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노급이 지급됐든 시급이 지급됐든 간에 읍이 지급되면 신권이 강한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김음돌은 신문왕의 장인이었어요. 그럼 뭘 많이 갖고 있었을까요? 자, 표정. 힘들어요. 힘드시다고. 그러니까 국사를 공부하는 게 재미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힘들어요, 공부하시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서 좀 천박하게 얘기하면 지랄 발광을 하면서 수업하는데도 재미가 없으시면 힘든 거예요. 힘드신 거라고. 파이팅 하세요. 앞에서 보고 있으면 안타까워요. 왜? 불합격할 거니까. 그런 자세로 앉아 있어서 합격하길 바란다는 것은 너무 이기적이에요.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그런 분들은. 자, 보세요. 읍이 지급되면 어떻게 됐든 간에 왕권은 약화돼요. 김음돌 같은 경우가 시급을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그럼 시급만 있었겠어요? 김음돌이 또 한 자리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도 있었겠어요? 그래서 역모가 가능한 거예요. 왜?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뭐가 돼요? 사병화되죠. 징발하면 사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역모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쪽으로 와볼게요. 다 끝났어요. 그럼 신문왕이 김음돌 모욕 사건의 원인을 뭐로 진단했겠어요? 노급이에요. 그러면 김음돌 모욕 사건을 이 숙청하는 과정에서 이런 개띠떼끼들 반란을 일으켜? 그러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노급은 없어,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제 김음돌 모욕 사건에 관련이 없는 사람도 있겠죠. 진골귀족들이 다 관련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저기 잠깐만요. 아니, 저기 질문이 있는데요. 저도 없어지나요? 아니, 그게 좀 너무 부당한 것 같은, 부당하지 않니? 이러면 신문왕, 만약에 지금 모욕 사건인 과정이죠.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너도 와.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거야. 제가 아까 얘기했죠. 김음돌 모욕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왕권이 더 강화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항상 기회는 위기가 되고 위기는 기회가 돼요. 이건 동서고금의 역사를 다 통틀어서 불변의 진리라고 해요. 이런 걸.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은, 아까 전에 제가 사고 얘기를 해드렸지만, 안 좋다는 것은, 안 좋다고 인식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딱 좋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발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뭐 지금 괜찮은데 나는, 그런 사람은 발전을 못하는 거죠. 노구 폐지. 저기 질문 있는데요. 일로 와. 지금 질문할 때야. 일로 와. 이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역학관계가 순식간에 이렇게 딱 뒤집어지죠.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노급은 기존에 지급했던 관리들의 월급 시스템이죠. 그러면 노급을 바로 없애면 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월급 제도를 만들어 놓고 없애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새로운 월급 제도는 무엇일까? 수조건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만 주는 거지. 마을을 주지 않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월급 제도를 먼저 만들어 놓으면 이제 새롭게 관리가 되는 사람은 애초에 뭘 안 주고, 노급을 안 주고 새로운 월급 시스템에 의해서 지급을 해 나가겠죠. 그리고 약간 시간 텀을 주고 뭐를 없애버리는 거야. 노급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수조건만을 걷는 토지를 뭐라고 하느냐? 이걸 관료전이라고 해요. 뭐라 해요? 뒤에 뭐로 끝났어요? 그렇죠. 뒤에 전으로 끝나느냐, 읍으로 끝나느냐의 차이야. 전으로 끝나는 거는 토지를 준 거고, 읍으로 끝나는 거는 마을을 준 거니까 그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빨간색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 써라 그러지 마시고 같이 써주세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노급이 폐지돼요. 관료전 지급이 먼저냐 노급 폐지가 먼저냐도 순서에 맞게 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공무원은 이 순서도 물어보니까. 원래 이제 수능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관료전 폐기와 관료전 지급과 노급 폐지를 한 세트로 그냥 묶어 놓죠. 근데 우리는 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새로운 월급 제도를 먼저 만들어 놓고 기존 월급 제도를 단계적으로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진 관리들한테 노급을 줬다가 뺏으면 안 되죠. 세상에서 제일 열받는 게 줬다 뺏기예요. 줬다 뺏으면 15년을 키운 강아지도 주인을 물어요. 제가 물렸잖아요. 소세지 가지고 장난치다가 이러다 물리는 거야. 자, 그러면 신라 하대 때 정치 역학관계의 양상을 보세요. 다시 뒤집어졌죠. 그러면 노급이 다시 부활된 거예요. 노급이 다시 어떻게 된 거라고요? 해공왕 전이 경덕왕인데요. 이 경덕왕 때 2차 저차 해서 노급이 부활돼요. 그럼 신라 하대 때는 뭐가 지급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신라 하대 때와 신라 상대 때 정치적 역학관계가 왜 저런지는 뭐로 분석이 가능해져야 돼요? 토지제도로. 신라 상대와 하대 때의 정치적 역학관계가 동일하죠. 다 뭐가 지급되고 있어서 그래요? 노급이 지급되고 있어요. 신라 중대 때는 왕권이 강화돼 있죠. 뭐가 없어져서 그래요. 그러면 사료에서 노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료가 나왔어요. 그럼 머릿속에서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왕권이 약하겠구나. 이거 시기가 신라 상대 아니면 신라 하대겠구나. 그리고 사료를 읽고 있는데 관료전이 지급됐대요. 그러면 머릿속에서 이거 신라 중대겠구나.
왕권이 강화되어 있는 시기겠구나. 이런 게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잘 보세요. 신라의 토지제도는 토지제도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왕과 진골 귀족 사이에 펼쳐지는 정치적 파워 게임을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적 역학관계가 토지제도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토지와 농민의 장악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왜? 역을 증발한다는 게 농민 장악력이죠. 그럼 토지와 농민의 장악력이 왕에게 있으면 왕권이 강한 것이고, 토지와 농민의 장악력이 귀족에게 있으면 귀족이 강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단순하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문제를 풀면서 관료전 노국 같은 것에 대한 볼륨감이 생겨요. 근데 이 토지제도를 토지제도 자체로만 인지하면 사고력 확장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이거는 저는 이제 역사든 문학이든 철학이든 인문학의 기본 공부 방법인데, 제가 전에 밤 얘기했죠. 밤. 그렇죠? 이게 겉으로 이게 밤송이가 둘러싸여 있는데 이걸 깨야 고동색 알밤이 나오고, 그걸 벗겨야 털이 나오고, 털을 벗겨야 흰색 알밤이 나오는 거예요. 겉으로는 토지제도지만 이 안에 알맹이는 정치 역학관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수험생분들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더 기억 저장 시간이 늘어나느냐? 자, 보세요. 신문왕 때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 687, 689 이렇게 외워서 기억하는 것과 지금 수업한 대로 이렇게 해서 기억하는 것은 당연히 기억 저장 시간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겠죠. 물론 다른 선생님들도 다 하세요. 다 하세요.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국사 선생님은 없어요. 다 하는데 문제는 이거를 이렇게 얼마나 길게 얘기해 주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짧게 얘기하고 넘어가면 말 그대로 기억 저장 시간이 짧아진다는 얘기야. 마지막 하나 정리해 보죠.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관료전은 뭐는? 관료전은 뭐만 지급하는 거예요? 자, 관리에게, 관료라고 합시다. 그대로 관료에게 뭐만 지급하는 거다? 수조건만 지급하는 것이다. 자,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이 신라의 과전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거, 왕과 진골 귀족 사이에 발생하는, 혹은 뭐 진골 귀족은 신하라고 보셔도 돼요. 왕과 신하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정치 파워 게임. 이걸 포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이어지는 고려, 조선 시대에도 이게 같은 개념으로,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지제도를 이렇게 배워놓으면 딱 토지제도라는 말이 나올 때, 아, 이거 정치 역학관계가 관련되어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와 세금을 어떻게 얻었지, 이렇게 보는 거는 수준이 다른 거죠. 지금의 세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세법도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국가와, 이게 왕이죠. 국가와 진골 귀족 사이에 토지와 농민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정치 파워 게임.
이게 우리가 토지제도를 배우는 이유입니다. 자, 이 말 이해되시죠? 그냥 어려운 말 쓰지 말고 뭐 정치, 역학관계, 구조 이런 말 쓰지 말고 그냥 정치 파워게임을 배운다. 이해되시죠? 자, 이쪽으로 다시 갑니다. 쉴 거예요. 쉴 거예요. 욕하지 마시고. 자, 선생한테 욕하기 없어.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서 이 노급이 관료전이 지급되고 노급이 부활돼서 정치 역학관계가 만들어졌는데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쉴 거예요. 여기 가운데 왕의 파워가 정점에 다다랐을 때죠. 왕의 파워가 뭐에 다다랐을 때? 정점에 다다랐을 때 정전이 지급돼요. 한자로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제가 만든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왕의 파워가 정점에 다다랐을 때 뭐가 지급된다고요? 정전이 지급된다고요. 이게 성덕왕 때인데 이게 정전이에요. 그러면 정전이라는 토지도 뭔지 봐야죠. 정전은 정확하게 사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없어요. 정전이 뭔지에 대해서. 근데 어떤 식으로만 나와 있냐면 농민에게 지급한 토지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정전은 누구에게 지급한 토지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학계에서 사실 이 정전을 해석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럼 농민에게 지급했다는 것은 수조권을 주진 않았겠죠. 농민에게. 그렇죠? 그럼 경작권이에요? 경작권은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정전이라는 게 뭐냐? 역사학자들이 봤을 때는 소유권을 준 거야. 그럼 국가가 가지고 있던 땅을 떼어준 것이냐? 그게 아니고 연극을 좀 보세요. 자, 제가 통일신라의 농민이에요. 여기가 내 민전이야. 다시 한번. 이게 뭐라고요? 민전은 사유지죠.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농사를 짓고 있어. 네, 여기 농사를 막 쳐. 네, 농사를 막 짓는 거야. 그럼 이 농민은 이 땅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땅은 내 거야. 근데 왕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성덕왕이 나타났어요. 예를 들어서 이 농민 앞에. 그러니까 이제 이 농민이 뭐 전하 이런 이제 인사를 했어. 그랬더니 이제 성덕왕이 그래 그 뭐 일 잘하고 있지? 뭐 힘들어? 뭐 쉬어 해라. 몸 챙기면서 해.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 그래서 뭐 은혜가 뭐 하여와 같습니다. 뭐 이런 이제 막 하고 있는데 왕이 이제 얘기하는 거야. 야, 근데 그 땅 농사짓기 어때? 예, 뭐 좋습니다. 그래, 땅 관리 좀 잘해. 내 거니까. 그럼 이제 농민이 씨발 내 건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농민이 표정이 이상하니까 성덕왕 이렇게 보고 있다가 느낌이 이상하니까 왜 그래 표정이? 내 땅 관리 좀 잘하라고. 근데 얘가 표정이 어두워. 이제 성덕왕이 열이 받은 거야. 야, 너 이놈의 새끼, 너 이 땅 주인이 누구야? 그랬더니 얘가 왕건데요. 그랬어. 근데 왕이 괘씸하니까 그래? 내 거지? 이 새끼 알고 있네. 그럼 오늘부터 아예 그냥 이 땅은 내가 가져갈게. 그러니까 이 농민이 제 건데요. 너 방금 내 거라며. 예, 근데 제 거거든요. 왕이 이 새끼 이게 네 거야? 이게 네 거라고? 그러니까 아니요. 왕 건데요. 그러니까 내가 가져가겠다고 이 새끼야. 뭐 새끼야 말을 안 들어. 자, 땅 가져갈 거 제 건데요. 자, 이 상황이 왜 발생되는지는 알겠죠? 바로 왕토 사상의 관념성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때 이제 성덕왕이 웃으면서 이 농민한테 했던 얘기예요. 야, 장난친 거야. 그리고 이 땅은 앞으로 내가 네 땅으로 법적으로 인정해 줄 거야. 그게 정전이라는 땅이에요. 이 정전할 때 우리가 앞으로 뭐 정남이라는 말도 나오게 되고
배정남 아니야. 정남. 그다음에 뭐 그 정전 이런 말. 이 정자가 나오는 게 다 이자를 써요. 이게 고물의 정자예요. 무슨 정? 이 고물에는 농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배울 때 백정일 때도 백정이라고 할 때도 흰 옷 입고 이 고물에 들고 있는 사람. 이게 다 농민이에요. 백정도. 그러면 이 정전이라는 건 뭐냐면 농민 땅이란 뜻이에요. 이게 민정과 똑같은 의미죠. 근데 여기서 이 패러독스를 잘 봐야 돼요. 자, 분명히 역설적인 게 어떤 게 생기는지 보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왕이 장난친 거라고 하면서 앞으로 이 땅은 네 땅으로 내가 법으로 인정해 줄 거야 라고 했죠. 그러면 국가의 소유권은 누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왕이. 왜? 원래 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이게도 정전을 지급했다, 인정해 줬다는 것은 국가 전체의 땅이 누구 것이라는 것을, 왕의 것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왕의 파워가 정점에 다다랐을 때 정전이 지급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 정전을 뭐로 이해해야 되냐면 왕토 사상의 실현, 왕토 사상의 구현,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역설적이라는 말이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건 네 땅이야 라는 얘기는 농민 땅이란 얘기가 아니고 왕이 농민의 땅으로 인정해 준 거야. 그러니까 농민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민전이 이름이 뭘로 바뀐 거예요? 정전으로 바뀐 거죠. 민전이랑 정전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왕토 사상의 실현으로 이해해야 돼. 얼굴 좀 봐주세요. 둘러싸고 있는 표피와, 정전이에요. 둘러싸고 있는 표피와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우리가 흔히 공부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는 것은 표피를 막 외우는 게 아니고 이 표피 속에 들어있는 알맹이가 무엇인지를 통찰력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 그게 공부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통찰력이 생기려면 기본적으로 뭘 해야 돼요? 암기를 해야 돼요. 외워놓을 거를 기본적으로 외워놓지 않으면 통찰력이 생기지 않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아니, 신라가 언제 만들어져서 언제 멸망했는지 연도도 못 외우면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도 웃긴 거예요. 그렇죠? 지금 좋아, 분위기 아주 좋아. 지금 완전 몰입됐어. 너무 몰입돼서 잠깐 끊고 갈게요. 잠깐 끊겠습니다.